이 무렵에는 이미 사춘기에 접어들었으면서도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4명의 아이들이 호세 아르카디오의 몸치장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와서 호세 아르카디오의 면도를 해주고 더운 수건으로 마사지를 하고 손톱, 발톱을 깎고 몸에 향수를 뿌려주느라 오전을 보냈다. 그들은 또 가끔씩 호세 아르카디오가 목욕탕의 욕조 안으로 들어가 천장을 향해 드러누워 아마란타를 회상하는 동안 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비누칠을 해주고 몸에 물기를 닦아낸 다음에는 분가르를 바르고 옷까지 입혀주었다. 그들 중에 갈색 곱슬머리에 토끼처럼 빨간 눈을 가진 한 아이는 돌아가지 않고 호세 아르카디오와 함께 잠을 잤다. 그 아이는 호세 아르카디오와 밀접한 사이가 되어 그가 천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잠을 자지 않고 곁에 머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그가 밤새도록 집안을 서성이는 동안 같이 행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들은 갈라진 시멘트 바닥의 틈새로 땅밑의 태양이 시멘트 바닥을 유리처럼 비추듯이 샛노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방 안에 전등을 켤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옛날에 우르술라가 침대가 놓여있던 자리에 샛노란 빛이 강하게 흘러나오는 부분의 시멘트 조각을 드러냈다. 그러자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황금을 찾기 위해 그토록 찾아 헤면서도 끝내 알아내지 못한 비밀 지하실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구리철사로 주둥이를 묶은 3개의 자루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불빛처럼 광채를 띠는 7,214개의 금화가 들어 있었다. 우연한 보물의 발견으로 벼락부자가 된 호세 아르카디오는 가난한 삶 속에서 오랫동안 갈구했던 것과는 달리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대신 집을 향락의 천국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침실의 커튼과 침대의 장식을 벨벳으로 꾸몄고 목욕탕의 바닥과 벽에 타일을 붙였다. 부엌 찬장은 과일 통조림과 햄, 절인 음식으로 가득 채웠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식량 창고에는 호세 아르카디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상자에 담긴 포도주와 그 밖의 술을 역에서 직접 찾아와 가득 채웠다. 어느 날 밤 그가 나이 많은 4명의 아이들과 함께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파티를 벌였다. 아침 6시가 되자 그들은 옷을 홀랑 벗고 침실을 뛰쳐나와 목욕탕으로 들어가 욕조의 물을 빼고 대신 샴페인으로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모두 욕조에 뛰어들어 향기로운 거품을 일으키며 하늘을 나는 새처럼 매끄럽게 헤엄을 쳤고 호세 아르카디오는 벌렁 드러누워 눈을 껌뻑거리며 아마란타를 회상했다. 그가 몽롱한 가운데 쾌락의 아쉬움을 되새기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놀이에 실증을 내고 차례로 침실로 돌아가 벨벳 커튼을 찢어 몸을 닦고는 마음껏 장난을 치며 놀며 수정 거울을 박살내고 침대의 천장을 부서뜨렸다. 호세 아르카디오가 목욕탕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엉망으로 부서진 침대에서 벌거벗은 채 제멋대로 쓰러져 자고 있었다. 침실이 난장판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보다도 방탕한 행동의 뒤끝에 밀려오는 허무한 감정에 젖어 자기 자신에게 혐오와 분노가 치민 그는 트렁크 밑바닥에 수도복과 극기의 마음을 돕기 위해 다른 물건들과 함께 넣어둔 9가닥의 채찍을 꺼내 들짐승을 쫓을 때와 같은 미친 듯한 자세로 채찍을 휘둘러 아이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해 천식 발작을 일으켰고 그것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그의 몰골은 금방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된 호세 아르카디오는 아우렐리아노의 방으로 가서 가까운 약방을 찾아 먹는 가루약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하여 아우렐리아노는 두 번째 대문 밖 출입을 하게 되었다. 겨우 2블록 거리에 먼지가 낀 진열장에 라티너 라벨이 붙어있는 약병이 진열된 약국이 있었다. 그곳에 있는 나일강의 뱀만큼이나 아름다운 여자가 호세 아르카디오의 메모를 보고 약을 꺼내 주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받으며 누워있는 여전히 황폐한 거리를 다시 보면서 아우렐리아노는 지난번처럼 어떤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오랜 은둔 생활로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힘이 빠진 아우렐리아노가 그로부터 빨리 걷는다고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을 때 호세 아르카디오는 그가 도망친 게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참이었다. 그의 바깥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지나친 듯이 보였으므로 호세 아르카디오는 어머니의 당부를 무시하고 나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밖에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했다. 밖에 나가봤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우렐리아노의 대답이었다. 그는 이제서야 조금씩 해독을 해낼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피지 원고와 씨름하느라 방 안에 틀어박혀 거의 밖에 나오는 일이 없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그에게 얇게 썬 행과 먹고 나면 향긋한 봄과 같은 뒷맛을 남기는 설탕에 재워둔 꽃과 고급 포도주를 한 잔씩 갖다 주었다. 그는 양피지 원고의 해독 작업이란 시간 보내기 독서나 별 다름이 없다고 여겨져 흥미가 느껴지지 않았으나 친척인 청년의 고독함이 풍겨내는 신비함과 깊은 지식 때문에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그가 알아낸 또 한 가지 아우렐리아노에 대한 것은 그가 영어로 된 글을 해석할 수 있으며 양피지 원고를 연구하는 틈틈이 영어판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을 읽듯이 간단히 읽어댄다는 것이었다. 그랬으므로 그는 처음에 아우렐리아노가 로마에서 오래 살았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백과사전에서 얻은 지식이려니 했다. 그러나 그가 현재의 물가와 같은 백과사전에 실리지 않는 지식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부터는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에요. 아우렐리아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런가 하면 아우렐리아노 역시 최근 들어 호세 아르카디오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집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것과는 크게 다른 인상을 받고 있었다. 그는 때로는 웃음을 짓기도 했고 그 옛날의 집안에 대해 그리움을 갖기도 했으며 메르키아데스의 방이 지나치게 쇠락해가는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한 집안의 피를 물려받은 고독한 두 사나이가 이만큼 가까워진 것을 우정이라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만한 정도라도 그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가까워지게 했다 하는 고독을 견디어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집안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답답할 때면 아우렐리아노의 지혜에 도움을 받았고 아우렐리아노는 복도에 나가 책을 읽거나 아직도 규칙적으로 배달되는 아마란타 우르슬라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으며 호세 아르카디오가 돌아오면서 사용이 금지되었던 목욕탕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